네, 안녕하세요. 야수의 서재입니다. 오늘 들고 온 책은요, 김희원 작가의 파리의 사생활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파리지앵들의 공간을 엿본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잠깐 프랑스어를 아주 잠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언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뭐 문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면 좋다고 해가지고 프랑스 또는 파리에 대한 책들을 마구마구 모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하게 이제 알게 된 책이 이 파리의 사생활이란 책이었는데요. 사실 이 책을 그때 당시 이제 꼼꼼히 책을 하나씩 보면서 산 게 아니라서 저는 이 책이 그냥 파리인들이 어떠한 사생활을 갖고 있는지 약간 문화적인 그런 책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게 공간에 관한 거구나. 이 김희원 작가님이 공간 디자이너거든요. 그래서 파리쟁들은 과연 어떠한 공간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어떠한 공간에서 살고 있는지 그런 거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책을 읽게 되면 파리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파리쟁 몇몇을 꼭 알게 된 기분이 들어요. 그 파리쟁 그 진짜 살고 있는 그 공간을 엿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공간에서 어떠한 영감을 느끼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살고 있는지를 배우는, 알게 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지금 보면 일단 김희원 작가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김희원 작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그 책을 짓게 됐는지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파리에서 프리랜서 생활을 하게 됐는지 등등을 처음 챕터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들은 이제 총 15명의 총 15명의 파리지앵들의 공간에 가서 이 사람들이 꾸며놓은 집과 이 사람들의 생각들 그리고 어떠한 사생활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담겨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 읽어드릴 책은 부분은요, 김희원 작가가 어떤 결심을 가지고 시작했는지 그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기차. 밀라노의 도무스 아카데미를 졸업한 후 이탈리아 디자인계의 거장 알렉산드로 맨디니 스튜디오에서 한동안 일했다. 그곳에서 근무하며 어떤 직업이든 어떤 분야에서든 자신의 언어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시작은 힘들더라도 자신의 이름 혹은 브랜드를 걸고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며 모험을 해보고 싶었다. 아직 배울 것이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든이 넘은 지금까지 디렉터로 일하는 맨디니 할아버지는 내가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곤 했다. 곁에 머물며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아틀리에 맨디니에 근무하면 세계적인 클라이언트들의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끊이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만의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의 싹은 좀처럼 시들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깊게 뿌리를 내렸다. 매일매일 가지가 자라나고 잎사귀가 무성하게 돋았다. 막상 스튜디오를 그만둘 결심을 굳히자 어디에 가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 밀라노에서 다른 스튜디오를 시작할까?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의 다른 도시로 가볼까? 고민하던 시기에 파리에 있는 건축회사와 패션 브랜드의 인테리어 부서에서 입사를 제의해왔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사실 밀라노를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처음 내 머릿속에 떠오른 도시는 파리였다. 파리는 나에게 어린 시절, 배낭여행 경유지, 그리고 짧은 여행들로 스쳐가는 도시였지만 그 시간들이 쌓여가며 언젠가는 이곳에서 살아보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다. 도시의 감도는 예술적 감성과 알아듣지 못하는 불어의 음색이 좀처럼 잊혀지지 않았다. 파리의 역사, 건축물,
사람들의 시선과 분위기, 깨끗한 곳과 더러운 곳, 다양한 인종의 공존, 거리를 걸으며 느꼈던 감성, 언제든 관람할 수 있는 좋은 전시, 파리지행, 그리고 사고하는 방식, 그 모든 것이 나를 파리로 이끌었다. 나는 파리로 가는 밤기차를 탔다. 검은 차창을 바라보며 기차 안에서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고 싶었다. 설레는 마음과 익숙한 도시를 떠나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침대칸에 올라탔다. 많은 짐들을 한쪽에 차곡차곡 쌓으며 밀라노에서의 생활을 돌아봤다. 밀라노에서 대학원을 다니기로 하고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 어학 공부를 겸해 로마와 피렌체에서 머물렀던 일, 패션 디자인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과외를 하고 밀라노 모델들의 사진을 찍으며 생활비를 벌었던 일, 졸업 후에 원하는 세계 디자인 스튜디오 중 한 곳에 입사를 못하면 짐을 싸서 밀라노를 떠나겠다는 각오로 지샜던 수많은 밤들, 가족같이 진심으로 대해주던 분들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처음 밀라노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빈티지 자전거를 한 대 구해 음악을 들으며 골목을 돌아다닌 일이었다. 밤이 되면 쇼윈도 디자인과 진열된 옷을 보기 위해 몬테 타폴레온의 거리를 누비기도 했다. 알렉산드로 맨디니 스튜디오에 입사했을 땐 경쟁 프레젠테이션이 없는 시스템이 너무 신기했고,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맨디니 할아버지가 끊임없이 스케치하는 모습이 놀랍기만 했다. 할아버지가 제공해 주신 집에서 크리스 디자이너와 룸메이트 생활을 하다 호영호재가 된 일은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다. 그중 가장 또렷하게 남는 장면은 늦은 저녁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창문을 통해 바라본 맨디니 할아버지의 책 읽는 모습이었다. 80이 넘은 나이에 하루 종일 아틀리아에서 근무하고 난 후에도 늦은 시간까지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은 나에게 많은 걸 깨닫게 했다. 책상을 비추던 조명의 불빛처럼 오랫동안 잔상을 남겼다. 한참을 바라보는 동안 감히 셔터를 누르지 못했다. 필름으로 남기지 못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생생하게 떠오르는 장면이다. 기차의 침대 칸에는 침대가 4개가 있었다. 내 침대는 문을 열고 오른쪽에 있는 침대의 2층이었다. 머리맡에 창문이 있었다. 어깨가 끊어질 듯 무거운 짐을 내리고 2층으로 올라갔다. 맞은편 침대에 있던 프랑스인 모녀와 눈이 마주쳤다. 우리는 가볍게 인사를 나눴다. 침대에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검은 차창을 바라보고 누워있자니 여행하다 잠시 스쳐간 도시에서 살아보겠다고 무작정 살던 곳을 떠나온 이 상황이 스스로도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조금씩 실감나기 시작했다. 파리에서 나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내 숨소리에 흔들리는 매트리스의 스프링 소리, 기차가 레일과 레일의 틈을 지날 때 나는 소리,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공간을 빈틈없이 메웠다. 스프링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나는 숨을 쉬고 있었고, 같은 공간에 있는 프랑스인 모녀에게는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는 빛과 푸른 미등, 그리고 가끔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의 그림자는 마치 연극을 보는 것 같았다. 새벽 4시쯤 됐을까? 열차가 멈췄다. 어느 역에 도착한 모양이었다. 설핏 잠들었던 나는 이내 눈을 떴다. 기차는 역을 바로 떠나지 않았다. 밖으로 나를 유인하려는 듯이 지나가는 창밖의 피사체는 지금 간직하지 않으면 평생 오지 않을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진을 찍어두려는 생각에 몇 번을 일어났지만 파리에서는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 막연한 생각에 움켜쥐고 있던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밤이 지났다. 파리에 도착했다. 파리의 아침. 내가 아침을 맞은 곳은 파리의 동쪽 외곽, 지인의 작업실이었다.
파리에 온 처음 며칠 동안은 시내에 나가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가 말하지 못함과 알아듣지 못함이 주는 감성에 젖어 막차로 돌아오곤 했다. 미리 예정됐던 한국에서의 전시 일정으로 파리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밀라노를 떠나기 전 서울대 미술관의 디자인 레지던시 디자이너로 선정이 되었다. 밤기차로 파리에 짐을 옮겨놓고 한국으로 떠날 예정이었다. 그동안 파리를 좀 더 느끼고 싶었다. 지도를 들고 일일이 표시를 하면서 관광지보다는 파리지앵들의 생생한 삶을 느낄 수 있는 곳들을 돌아다녔다. 공원과 거리, 골목의 작은 가게들을 누비며 카메라 대신 눈으로 도시를 담으려 했다. 한국으로 떠나기 전 지하철 꽁빵시옹역 쪽에 살 집을 구했다. 밤이면 이런저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낮 동안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만난 작가들의 작업과 설명을 되새기며 그들이 나이와 겪어온 삶, 그것들이 반영된 작업을 나에게 대입시켜 보기도 했다. 새벽은 멀었다. 나는 불을 꺼놓고 침대맡에서 글을 썼다. 생각나는 대로 써내려간 메모들이 노트에 남았다. 아름다움을 찾아 비가 그친 밤이면 셔터를 누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나는 어디에 왜 가는가? 어떤 누구의 삶을 동경하는가? 공간에서 다른 시선을 느끼며 내 언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흔들리는가? 피서체보다 그 잔상이나 비추어짐에 더 관심이 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빛과 그림자. 회사에 나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3달간의 한국 전시를 마치고 노동비자와 함께 파리에 돌아온 후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다. 배고프더라도 후회 없는 내 삶을 살아보고 싶었다. 입사를 제안했던 회사에는 프랑스어에 아직 서툴러서 일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다고 애들러 거절했다. 담당자는 영어와 이태리어만으로도 일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만류했지만 마음이 바뀌지는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기대감과 불안감이 엄습했다. 새로운 회사에서도 배울 것이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 스스로 하나하나 만들어갈 작업 역시 지금이 아니면 해내지 못할 것이란 예감이 들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파리에서의 프리랜서 생활이 시작되었다. 더 높은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를 만들어 보기 위해 몇 가지 수칙을 세웠다. 1. 많은 전시를 관람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내 삶에 적용하며 나만의 언어로 작업에 반영하기. 2. 더 많은 동네를 경험하기 위해 집을 1년이 아닌 단기로 계약해서 살기. 실제로 나는 작은 한여 방에서도 살아보고 부모님이 잠시 여행으로 오셨을 때는 르브르 박물관 앞에 있는 집으로 이사하기도 했다. 때로는 고마운 형들에게 신세를 지기도 했다. 꽁빵시옹, 볼테르, 르브르 리블리, 오베르 껌프, 라마크, 꼴랭쿠르, 바르베스 후셰슈아, 바스티유 총 7개의 공간을 옮겨가며 살았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때마다 텅 비어있는 공간을 캔버스로 여겼다. 공간 디자이너로서 공간에 필요한 요소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빛에 의해 공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고 가구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배치하는 등 이런저런 실험을 하며 지냈다. 3. 문화생활하기. 다른 비용을 아끼더라도 좋은 공연, 정장을 입고 예약을 해야만 갈 수 있는 레스토랑, 패션위크 등 쉽게 갈 수 없는 공간에 들어가 보기. 4. 세느강을 따라 조깅하기. 강가를 뛰며 가보지 않은 동네와 골목골목을 다닐 것. 5. 주관적인 것을 어떻게 객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법의 고찰을 주제로 작업하기. Someone's window. 누군가의 시선을 담는 창문 사진 작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하기, 비가 그친 밤이면 밖으로 나가기, 같은 장소를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의 색으로 담아내기 등 몇 가지 사진 찍는 룰을 정했다. 6. 기도로 아침을 맞이하고 잠들기 전 하루 동안 찍었던 사진들을 보며 하루를 정리하기. 7. 전시 서적과 자료들을 정리해서 엽서, 편지와 함께 가족에게 보내기. 몽마르트 언덕 24, 노르벤 거리 75018. 파리에서 머물렀던 7개의 집 중 5번째 공간은 몽마르트 언덕 근처에 있었다. 운 좋게도 프랑스 정부가 아티스트들에게 제공하는 레지던시 공간인 시트의 앙테내셔널 대자료에 머물 수 있었다. 나와 이름이 같은 이희원 설치 작가의 소개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작가들이 프랑스에서 그들의 작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작업 공간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된 덕분이다. 몽마르트 언덕의 아틀리에는 툴루즈 로트렉, 르누아르, 모딜리아니와 같은 많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라마르크 콜렌쿠르 역에 내려 몇백 년 전에 닦았다는 조약돌이 깔린 거리를 걸으며 여러 방향으로 갈라진 계단을 만난다. 계단을 따라 천천히 언덕을 오르면 작은 공원이 나오는데, 이곳에 작업실이 자리 잡고 있다. 마치 작은 숲속에 들어선 것 같은 분위기다. 그곳에 빈 공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본 페인트 칠만 되어 있는 벽, 나를 따라오며 소리를 내는 바닥, 위에서 지켜보고 있는 천장, 건축 도면상 가장 기본적인 가구로 채워져 있는 부엌, 화장실, 붙박이장 등이 약간의 먼지와 함께 나를 맞아주었다. 처음 사람을 소개받을 때처럼 어색함, 기대감, 그리고 긴장감이 그곳에 담겨 있었다. 텅 빈 공간의 울림, 햇살, 그리고 낯섦. 새로운 공간이 주는 고마움이다. 복층 공간은 작업자의 성향이나 작업의 크기에 따라 선별적으로 제공되는데, 사진 작업을 하는 내게도 배정되었다. 1층은 작업 공간으로 2층은 주로 글을 쓰거나 자거나 씻는 공간으로 사용했다. 2층은 올라가는 계단에는 신발들을 정리해 두었다. 매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중고시장에 들러 안경, 은식기, 촛대, 소품들을 구입했다. 나는 그곳에서 주로 누군가의 창문, 사진 작업을 했다. 암실에서 현상, 인화한 작업을 공간에 걸어놓고 공간감을 보기도 했고, 슬라이드 필름으로 작업한 사진을 프로젝터로 영사해 조명으로 발전시키려는 생각에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기도 했다. 밖으로 나가지 않은 날은 나만의 공간에서 창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해가 뜨는 순간부터 지는 순간, 밝음과 어두움에 대한 실험에 열중했다. 누군가의 디자인을 바닥에 펼쳐놓고 나라면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 스케치를 업데이트하기도 했다. 책상이나 테이블, 침대 등을 이곳저곳으로 옮기며 공간을 바꿔보는 것도 주요 일과였다. 가구의 배치를 바꿀 때마다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꼼꼼히 기록했다. 노임에 대한 이론이나 법칙들을 실제 공간에 적용해보며 몸으로 직접 느꼈다. 침대를 현관문 바로 앞에 옮겨놓기도 하고, 계단을 경사 위 혹은 아래에 설치해놓고 잠을 자기도 했다. 가구들을 모두 뒤집어 놓거나 쌓아놓고 생활할 때도 있었다. 누가 봤다면 미쳤다고 할 법한 이런 일들은 바라보는 시점에 관한 실험이다. 기존의 조명을 사용하기보다 중고장터나 카메라 중고시장에서 프로젝터들을 사모아 슬라이드 필름을 이용한 조명으로 공간을 꾸몄다. 내가 찍은 사진으로 분위기를 다양하게 연출하기도 했다. 2층 창으로 바라본 시선은 사진책을 통해서나 실험해 볼 수 있는
사진의 깊이감을 스스로 배워보기에 좋은 참으로 감사한 피사체였다. 천장이 높은 복층 공간인지라 난방은 라디에이터에 의존해야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라디에이터 열기 때문에 벽면을 마감한 흰색 페인트 칠이 터져갔다. 그 불규칙한 무늬들은 묘한 인상을 주었다. 화장실 천장에 붙어있는 모자이크 거울을 올려다보며 하루를 마감했다. 나라는 벌거벗은 존재 혹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존재를 누군가 내려다보고 있다는 믿음을 신앙적으로 지켜가기에 좋은 오브제였다. 나는 비 그친 시간에 사진을 좋아한다. 비가 오면 평소 좋아하고 아끼던 음악을 틀고 책장을 넘겼다. 비가 그치기를 바라며 선예도 높은 피사체를 기다리곤 했다. 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예술을 하는 파리지앵들의 공간이 많이 나오고요. 아틀리에가 있는 집, 작업실 자체가 집에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말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그러한 디자이너의 공간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직은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젊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다락방 같은 공간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공간을 엿보고 나만의 공간도 생각해보는 그러한 책이어서 너무 좋아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김현 작가가 한 얘기들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던 게 이런 공간 디자이너라고 하면 그냥 딱 보면 아는 줄 알았거든요. 이 공간은 이 가구, 이 배치가 딱일 것이다, 완벽하다, 지금 채광과 조명들 이런 것들로 한 번에 딱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공간 디자이너도 역시 실제로 하나하나 다 배치해보고 다시 제자리에 놓고 이렇게도 놔보고 저렇게도 놔보고 하면서 직접 눈으로 익혀야 되는, 그리고 몸으로 느껴야 되는 그런 공간들이라는 그런 생각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집을 저 나름대로의 공간으로 꾸미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거나 혹은 그 뭐 여러 가지 작업 CAD 이런 거를 잘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실제로 다 하나하나 놔 봐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내 몸이 그 공간에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한 5에서 10분 정도 가만히 앉아서 느껴봅니다. 아니면은 여기에 갔다가 앉아보고 저기에 갔다가 앉아보고 출입구 현관에서 들어서면서 내 눈에 펼쳐질 때 어떠한 기분으로 이 공간이 다가오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 번 확인하는데요. 그런 걸 하고 있을 때 보면은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CAD 같은 걸 잘할 수 있으면 그런 거 딱딱 해보고 그냥 하면 될 텐데 나는 참 몸이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공간 디자이너인 김현 씨조차도 그런 것들이 되게 값진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라는 점이 저에게는 퍽 위로가 됐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잠깐 끄적여 봤던 그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공간이 주는 힘을 알고 있다. 같은 가구라도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 전해지는 느낌은 전혀 다르다. 채광이나 조명까지 포함한다면 그 변수는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해질 것이다. 아마추어지만 제한된 가구들과 소품을 활용하여 이렇게 저렇게 공간을 연출해보기를 좋아한다. 클라이언트는 다름 아닌 나. 기분에 따라, 날씨에 따라, 계절에 따라 원하는 공간이 있다. 문제는
그 공간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에 이렇게 놓았다가 저렇게 놓았다를 반복해야 한다. 어쩔 때는 하루 종일 바꾼 결과가 그 전과 같을 때도 있다. 유명 예술가들의 마스터피스가 마지막 작업은 아니라는 말로 위안을 삼으며 나만의 작업을 계속 이어간다. 네, 실컷 다 바꾸고 났더니 그 전에 있던 구도가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바꿨는데 와, 너무 허무한 거죠. 그래서 결국엔 다음 날에 거의 그 전과 똑같이 재배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글에서 예술가들이 예술가들의 명작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이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작품들은 아니다. 그들의 작품도 다시 돌아가서 보완하거나 혹은 그 전에 만들었던 것들이 명작으로 꼽힐 때가 많더라 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예술가들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유명한 예술가들도 몇 번의 시행착오를 해야지만 깨닫는 부분이 있는데, 네, 나 같은 사람은 이 정도야 뭐 그냥 하루의 에피소드 그리고 그냥 재미 정도로 생각하자라고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오늘 했던 것보다 내일이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도 가보고 다시 돌아와보고 그런 것들을 헛수고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구배치하면서 인생을 깨달았다고 생각하면 좀 과장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진짜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제 직업과는 전혀 상관없는 작업실이나 스튜디오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거나 그럴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디자인 이런 것들에 대한 제가 동경이 있는지 그런 것들로 막 머리를 싸매고 막 그 큰 테이블 위에 습작들이 막 너저분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되게 생동감 있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새로운 삶이 있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가 고를 수 있다면 머릿속에 막 무궁무진한 생각들을 그림으로 혹은 디자인으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까요? 이런 공간에 관한 책을 읽으면 뭔가 대리만족 그리고 좀 다양한 상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굉장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 뭐 이렇다 저렇다 그 스타일풍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인테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게 결국은 또 유행을 타더라고요. 기껏 그런 풍으로 잘 갖춰서 놨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새로운 인테리어 트렌드가 생겼을 때 내 공간에 대한 어떤 가치를 그 트렌드로만 쫓는다면 낮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풍 저런 풍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집 주인, 그 공간의 주인이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것 느낌으로 꾸미는 공간이 가장 좋은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보이고 그 공간에 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특정 풍에 따른 쇼룸처럼만 꾸며놓으면 사실 그 사람이 보인다기보다는 최근 트렌드가 잘 반영된 그런 공간이구나 정도의 생각만 하게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누군가의 집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성격에 따라서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그들의 성격인 거죠. 혹은 뭐 아기자기한 물건들이 많으면 그 사람이 그런 걸 좋아하는 거고요. 비싼 어떤 앤티크들이 많으면 그 사람 또한 성격이
어, 그런 것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어떤 시간의 가치를 읽고 그러는데 가치를 아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넘어가 보자면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다양한 15명의 다양한 직업과 다양한 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공간을 어떠한 생각으로 꾸몄는지, 왜 그렇게 꾸몄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기도 하고 특별한 이유가 없기도 한 그러한 인테리어 속에서 남의 그 파리쟁의 삶도 한번 느껴보고 그리고 내 삶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주어지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종종 이 책을 읽으면 여행을 간 느낌이 들더라고요. 파리는 가보지도 못했지만은 괜시리 그런 상상에 빠져서 마치 내가 그 곳에 갔었던 것을 추억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책이라서 저는 종종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파리를 가본 적이 있으시거나 혹은 공간에 대한 어떤 본인만의 생각이 있으시거나 공간 연출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어떤 실용적인 팁이 주어진다기보다도 그냥 어떤 그 근본적인 생각이라 해야 될까요? 그 어떤 공간에 대한 보다 더 원론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책 잘 간직하고 매번 읽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야수의 서재 3번째 방문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